김지윤의 이브닝쇼 3부 1일 DJ 강성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기자 빈자 특이한 이름이시네요. 저희 형 이름은 가빈입니다. 은근히 멋있기도 하고요. 예. 전환사회연구소는 어떤 곳이에요? 이게요. 지금 뭐 기후 위기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뭐 그린 뉴딜 뭐 여러 가지로 사회를 전환해야 한다라는 담론이 있어요. 네. 이걸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저랑 그 뜻을 같이 하는 몇 분이랑 같이 만들어 놓은 그 올해 만든 연구소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더욱 더 소중해지겠네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다 전환돼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역할을 잘 해야죠, 저희가.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기후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전에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장마 저도 그 우리 대표님보다는 짧게 살았습니다만은 정말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긴데요. 지긋지긋합니다. 예. 이게 기후 위기하고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그걸 좀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예. 이제 기후 위기 그러면은 그 기온이 올라가고 더워지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더워지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 여름에 빨래가 잘 안 마르면 우리가 난방 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뜨거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증발량이 많아져요. 지구 전체에서. 네. 그 표면에 있는 물들의 그 증발량이 많아지고 또 하나 지구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요. 그래요? 예, 그래서 화씨 1도가 올라가면은 품을 수 있는 양의 크기가 한 4% 정도씩 올라간다 그래요. 예. 4% 그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구 대기층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4%가 올라가면은 네. 결국은 기후 위기 그래서 그 대기가 뜨거워지면은 지구 대기층 전체가 이제 거대한 스펀지 같이 돼가지고 지표면에 있는 물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이게 축축하게 예. 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물이 이렇게 그 축축하게 대기의 스펀지처럼 돼 있으면 언젠가 비가 내리겠죠. 네. 문제는 그게 우리가 그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경험한 것하고는 좀 다른 패턴으로 내리게 되는데 예. 기후 위기가 보통 뭐랑 겹치냐면은 대기 불안정성하고 이제 겹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요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북극이 원래 차가운 기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서 북극에 있는 기류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잔뜩 머금은 이 기단이랑 이게 한반도에서 부딪히면서 예. 이거 뭐 한국 전쟁도 아니고 해필 왜 여기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필 또 휴전선에서 부딪혀가지고 지금 남북한이 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이런 식으로 기후 불안정성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단이 불안정하게 만나는 곳에 이 그 스펀지가 만나면요 그냥 퍼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 비가 왔다면 억수같이 퍼부어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비가 안 왔다 하면은 가뭄이 들어서 사람을 말라 죽여버립니다. 와. 이게 기후 위기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그 이 패턴이에요. 지금 비가 많이 오지만 언제 진짜 아예 가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몇 년 전까지 충청남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렸죠. 네.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요. 예. 나중에는 오히려 물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 보면 물만 보면 지긋지긋한데 네. 이게 물 위기를 지금 초래할 수가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기후 위기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재난 영화 많이 보니까 뭐 산사태가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걸 생각하잖아요. 예. 기후 위기가 그런 식으로 덮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알기 힘든 아주 그 기묘한 일로 덮치는데 네. 가깝게 작년에 왜 그 호주에 있었던 그 산불 사태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인과관계를 전혀 생각하기 힘들게. 거기가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뭄이 돼서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다 보니까 산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불이 난 거거든요. 그게. 예. 그 식으로 이 기후 위기가 우리 인간 사회를 덮치는 양태는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과학자가 이런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기후 위기를 상어에 비유한다면은 네. 그 이빨에 해당하는 게 물 위기다. 우리를 덮치는 건 물 위다. 진짜 물 위기다. 무서운 건 물이다. 예.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비가 어디에서는 억수같이 내리고 어디서는 가뭄이 들면은 제일 먼저 식량 사태가 벌어져요. 네. 농사가 다 망가지니까요.
그다음부터 이제 5만 가지 사회 문제가 다 생겨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게 제거하고 네. 담수 부족,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부족 얘기만 할게요. 네. 우선 그 눈 가뭄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겨울에 혹시 눈이 안 오는 들어보셨어요? 겨울에는 눈이 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눈이 와야 될 곳에서도 눈이 안 와요. 이 더워져가지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만년설이라고 아시죠? 그 정도는 제가 압니다. 아, 예, 그렇죠. 길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죠. 예. 예. 그 만년설이 보통 이 담수, 이 강물의 굉장히 중요한 수원인데요. 이게 다 녹아버려요. 더워서. 네. 계속 녹아버리고 눈은 안 오고.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빙하라든가 만년설이 녹으면서 계속 담수로 이제 빨려 나가는데요. 예. 이 물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땅에 녹아있는 5만 가지를 다 쓸어가게 되는데 지금 땅에 뭐가 많냐면은 그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농약이 다 쓸려 나가고요. 그다음에 비료를 쓰다 보니까 질소가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도 다 쓸려 나갑니다. 예. 그다음에 그 각종 그 유기물들이 계속 이제 쓸려 나가니까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박살이 날 뿐만 아니라 호수 같은 부분 있죠. 예. 여기는 질병의 온상이 되기 쉬워요. 썩어버린다. 예, 여기 그러니까는 각종 유기물하고 병균이 들어온 데다가 녹조류 있죠. 녹조류나 예. 갈조류 같은 조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담수 위기가 오고요. 물이 다 이렇게 다 빨려나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런오프라고 하는데요. 네. 또 문제가 이 해수면이 올라가다 보면요. 이게 지하수를 덮쳐요. 그러니까 지하수라고 하는 게 그 지하에 있는 그 물이 있는 지층이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해수면하고의 높이하고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돼 있는데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압력이 세져 가지고 지하수로 그 짠물이 들어와 버려요. 어머. 그러면은 우물에서 이제 짠물이 나오는 거죠. 어머. 조개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미역도 잘하겠네요. 그렇죠. 야, 이게 이거. 좋은 일이 아니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 비가 이렇게 내릴 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요걸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고 이용을 하자. 이 말씀을 좀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네.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 예. 얘기입니까? 이게 빗물을 받아서 쓰자. 그렇죠. 이 빗물을 받아서 쓰자.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좀 낯설 수도 있고 뭐 그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인류가 해왔던 일이에요. 영어 단어로 보면 그 시스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잘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유럽의 경우에 네. 이 영주들이 보통 자기 성을 어디다 쌓냐면은 그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쉽게 이렇게 높은 성체 같은 데 이 언덕 위에 쌓거든요. 그렇죠. 여기 우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건물 아래다가 비가 오면 빗물을 담는 이런 지하 창고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네. 그게 시스턴입니다. 시스턴. 이렇게 네. 시스턴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굉장히 오래됐고요. 우리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 007 시리 그 제임스 본드 007 시리즈 중에 보면은 아마 그 골드핑거였을 거예요. 그 지하로 제임스 본드가 탈출을 하는데 본 것 같아요. 예. 이스탄불에 예. 그러니까 그 아치가 있는 지붕 지하로 이렇게 그 지하로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거대한 그 물 저장고가 있죠. 네. 그게 그 유명한 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때부터 있었던 시스턴 그 빗물 저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해왔으니까 시스톤이라는 걸 해석이 안 되고 그 맞는 단어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수지라고도 하고도 뭐 이게 보류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네. 고정된 말은 없죠. 또 다른 나라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적인 얘기고요. 네.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기후 위기 이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 지역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현재도요? 예, 네. 그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 활용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도의 타밀 지역 같은 경우에요. 네. 그 카르나타카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2001년부터 모든 빌딩, 모든 건물에서 이 빗물을 저장을 하는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시켜 놓고 있어요. 네. 또 태국에서는 농촌 인구의 40% 정도가 지금 빗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근데 농업용수 뭐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겠다. 뭐 탱크 크게 하면 되겠다 싶지만 예. 이게 도시로 얘기를 하면 도시로 좀 한번 와보죠.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들만 해도 물 엄청 써대거든요. 예.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요? 도시로 이게 넘어가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도시에서 예. 여기서 이거 빗물 받아가지고 그 누구 코에 붙인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누구 입술에 누구 입술을 적시겠냐. 예. 2007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인도의 뉴델리라는 도시가 있죠.
예. 여기 또 인구 밀도 높기로는 또 서러운 동네인데 그렇죠. 예. 여긴 또 뭐가 있냐면 우기하고 건기가 반복이 되니까 물 문제가 아주 심해요. 거기다가 상수도도 이렇게 그 시원치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빗물 받는 실험을 해봤는데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구멍을 2개를 파요. 구멍의 땅에다가요? 예, 땅에다가 구멍의 크기는 4.5m, 4.5m. 그러니까 가로 세로 4.5m, 4.5m 이 정도. 깊이는요? 깊이도 4.5m. 그거면 돼요? 뭐 그렇게 크진 않죠. 예, 아무튼 예. 요거를 2개를 뚫습니다. 2개를. 예. 2개를 뚫어서 한쪽에다가 그 밑에다가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걸 꽉 채워놔요. 예. 그 한 5분의 1 정도 높이로. 그리고 그 자갈 아래로 옆에 이렇게 물기를 뚫어가지고 그 2번째 구덩이 있잖아요. 예. 거기를 연결을 시켜놔요. 연결을 하고. 그럼 빗물이 오는데 빗물을 그대로 받아서 마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구덩이에 담깁니다. 예. 근데 그 첫 번째 구덩이에 담기면서 자갈이라든가 모래 이거를 통과한 물들이 2번째 구덩이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2번째 구덩이는 뚜껑을 닫아놓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구덩이에는 물고기도 키우고 뭐 붕어도 키울 수 있고 낚시도 하고 예.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2번째 구덩이에 있는 그 물들은 이걸 통과해서 그 정수가 된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요 정도 크기 4.5, 4.5, 4.5 정도 크기면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6명의 석인이 그 15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수용도 화장실용도 등등 해가지고. 그 1년에 큰 비 2번만 내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건 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예.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 그래서 도시에서 얼마든지 이거를 권장할 만한 방법이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유가 되고 그 땅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 예, 지붕에 예. 빗물 장치 만들어 놓고 그 마당이나 약간의 공간에 저거 해 놓으면 되죠. 근데 서울은 1,000만 명이잖아요. 예. 어떻게 하죠? 도시 지역으로 한번 와볼게요. 지금 말한 거는 개인 집인데요. 네. 지금 그 큰 규모로 이걸 갖다가 개인 집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4.5m 갖고 1,000만 명이. 예.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경우는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에요. 오. 독일에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그 큰 도시죠. 네. 그 공항이 있는데 공항에 이제 공항 건물 자체가 크니까 지붕도 클 거 아니에요. 예.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다 그 6개 탱크에다 모읍니다. 오. 그다음에 이 물의 용도라는 게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있고 여러 용도가 있잖아요. 그걸 예. 보통 그레이 워터라고 그러는데 회색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공항에서 쓰이는 물의 절반 정도를 갖다 빗물로 처리를 해요. 그게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도 이게 큰 단위에서도 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경우로는요. 인도네시아의 그 사마랭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아예 그 물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던 곳인데 한 2만 명 정도가 넘게 이거를 갖다가 학교 있죠. 그러니까 예.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네. 여기에 다 이걸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명 넘는 주민들이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네. 나중에 정말 이 가뭄이 한 1년씩 가고 막 이러는 시대가 오면 예. 이 기술은 되게 발전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 꼭 그 시험 닥쳐가지고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지요. 우리 예. 평소에 해야 되겠죠. 예. 그 저 서울대학교에 그 예. 빗물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아 예. 네, 거기 이제 한무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벌써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공대에는 빗물에다가 다 그 저 빗물 받는 장치랑 그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화장실에서 쓰는 물들을 다 이걸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 광진구에 가 보면요, 그 저 이 스타시티라고 하는 그 부지가 있는데요. 예. 여기가 옛날에 침수가 많이 되던 데예요. 이 강 근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분이 그 높이 2m, 그 다음에 그 가로 세로 한 40m 정도 이런 그 물 받아놓는 그 저장 장치를 마련을 했는데 빗물이죠. 예. 이걸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건축법에 그냥 이거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겠네요. 그 한무영 교수님의 참 인상적인 말이 한마디 있었는데 네. 물이라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걸 받으면 다 이익이 되고 네. 아래에 있는 걸 끌어다 쓰면 다 비용이 된다. 아 오염되고.
그렇죠. 예. 아까 지금 물 문제만 얘기했는데 물을 갖다가 상하수도로 우리가 끌어다 쓰려고 그러면요. 예.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만 낭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굉장히 낭비가 되죠. 중력을 거슬러 올려야 그렇죠.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이게 하천에 물이 좀 있잖아요. 예. 요걸 활용하는 방법 지금 어떻습니까? 뭐 복개 하천도 대부분이고 막 4대강 뭐 해가지고 뭐 녹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요걸 예. 다시 자연 하천으로 돌리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또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복개라는 게 있죠. 복개가 이제 그 덮을 복자에다가 뚜껑 개자인데 뒤집어 엎는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뚜껑을 덮어버린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멀쩡하게 흐르는 그 개천이나 시냇물 위에다가 이게 예.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고 그냥 도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지금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던 곳들이 대부분 그 하천이었었어요. 어디요? 예를 들어서 대학로 아시죠? 예. 거기 원래 그 하천이었던 거 아세요? 그래요? 대학로 하천이었습니다. 그럼 대학로는 다 소매 그리겠네요? 집터로는 안 좋겠는데. 옛날에서 70년대 그 서울대 물리대 다니던 사람들 그걸 세느강이라고 불렀었다고 그래요. 정말요? 예. 그리고 또 어디도 오. 하천이냐면은 서울역 뒤에 거기 저 서부역 청파로라고 그러죠. 철로 있는데 그쪽이요? 그러니까 철로 옆에 그러니까 그 서부역 그래가지고 청파동이라고 그러죠. 청파동 올라가는 길 옆에는 큰 길 있죠. 아무튼 저기 뭐야 서울역 옆에. 예, 서울역 옆길. 거기도 하천이었다. 그게 만초천이라고 굉장히 큰 하천이었어요. 그럼 거기 뭐 배도 댕기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73년에 큰 홍수 났을 때 음. 용산역에서 서울역으로 배 타고 갔다라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랬군요. 예. 하긴 뭐 마포나루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마포에도 있습니다. 그 예. 마포 지금 저 공영 주차장 있죠. 네. 거기가 원래 그 저 하천이 흐르던 곳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덮어버린 게 복개 하천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 복개를 해버리면은 여러 문제가 있고 특히 도시에서요. 도시 네.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인 홍수가 벌어질 수 있어요. 2016년입니다. 그 제주도에서 제주시죠. 네. 거기서 태풍 차바라는 태풍이 덮쳐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예. 시에서 용역을 줬어요. 영구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제주시 안에 4개 하천을 복개해버린 것이 큰 원인이다. 네. 그래서 이걸 자연하천으로 환원해라. 이런 권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강북 지역에도 복개된 해천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자연하천으로 돌려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방법입니다. 네. 자, 지금 나래 아빠가 너무 재밌어서 마트 왔는데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저도 되게 빨려 들어가요. 4630님이 빗물바다 사용에 적극 지원이 있었으면 나라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에도 물 사용이 꽤 많아서 빗물 저장고 만들려는데 지자체별 지원 방안이 다르다고 하네요. 저희 용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빗물 저장 방법입니다. 대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지금 받아들인 지자체에서 되고 있고요. 네. 이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린 뉴딜이라 뭐 한국형 뉴딜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거를 저는 좀 빨리 시급하게 받아들여서 그 초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태양열이나 태양광처럼요. 예. 아까 방금 4630님이 사진까지 같이 올려주셨네요. 아, 그래요? 집에 있는 모든 이 큰 그릇은 다 갖다가 지금 물 받고 계세요. 대한민국 사람 다 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멋지십니다. 자,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역대급 장마 때문에요. 인명피해가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이재민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오늘 경기, 충청, 강원 등 7개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론들은 지금 이거 보도는 제가 볼 때 9번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얘기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저도 황당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사회가 이상해질 줄은 몰랐어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비는 단순한 수해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큰 사건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큰 사건이고요. 네. 가깝게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다치고 집이 쓸려나가는 상황인데 어제랑 그저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 매체들은요. 어떤 국회의원이 드레스를 입었다 이거 가지고서 한참을 떠들고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들 헤드라인으로 올리고 있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중요시하는 개인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방송이라든가 언론 매체들이 이걸 무슨 대단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만들어서 하면은요. 네. 그 춘천 거기에서 그 순직하신 공무원분들은 뭐가 되면 그다음에 집이 엉망이 돼버린 이 전국의 수없이 많은 분들은 도대체 그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무엇이 중헌지를 갖다 잘 좀 따져가지고 심각한 문제에 좀 먼저 심각하게 대응하는 사회 전체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뭐 지금 진짜 기사 쓰는 기자분들이 이 인터넷에서 클릭 전문가들한테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클릭 장사 전문가들한테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합니다. 밀리면 돼요. 그건 클릭 장사들 하시라고 그러고요. 네. 언론 매체하고 기자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르게 그냥 가야죠. 하는데 이제 언론사 데스크에서 이제 예. 돈 되는 것만 올려 이러면 또 이제 그 기자님들은 답답해지는 거 아닙니까? 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에이, 저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쪽에 뭐 듣지도 않을 텐데요. 아무튼 뭐 넋두리 해봤습니다. 자,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소식이 확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위험하긴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무딘 이유. 예. 요걸 좀 경각심을 좀 불러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있다 큰일 난다. 이렇게 겁 좀 주세요. 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조각배를 타고 이렇게 축 누워서 하늘을 즐기고 단풍을 즐기면서 뱃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 강이 나야가라 폭포였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네. 폭포로 떨어지는데 예. 물이 아주 빨라지게 되죠. 그러면 그 근처로 가면은 네. 그 전까지는 세상에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온타리오 거기가. 지금 급류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조각배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라 관련된 어떤 그 정보라든가 얘기들이 나오면요, 이 빗물 받듯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고 토론하시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보통 플라스틱은 좀 안 써야 되겠다 뭐 요 정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 말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커피를 네. 꼭 길거리에서 먹어야 맛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이컵 먹지 말자, 뭐 종이컵 쓰지 말자 이런 얘기들은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거기다 이제 담고 다니는데 그거를 대체하자. 네. 한 70년 전까지 인류가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 그때 천박한 행동이군요. 아니 뭐 천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커피라는 거는 앉아가지고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마시는 물건이지. 네. 길거리를 마시면 그 지나가면서 마시는 문화는 제가 보기엔 3, 40년 동안에 생긴 거거든요. 이거를 꼭 해야만 내가 문화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을 덜 쓰자라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소비를 한다든가 돈을 쓴다든가 자연을 만난다든가 하는 생활 방식 전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롤리팝 님이 예. 좀 전에 한 얘기 맞장구 쳐주셨네요. 맞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그놈의 원피스가 뭐라고 이 엄중한 시기에 톱뉴스인지 점점점점. 아까 복개천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다 기절하는데 뭐요? 서소문 공원이라고 아시죠? 들어는 봤는데 서소문 앞에 지금 꼭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 옛날에 포구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배 정박해 놓는 데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거기가 농포라는 포구가 있었대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만초천이라는 개천이 그 한강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그 용산 서울역 이렇게 해서 그 서소문을 지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저 무학재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영천시장 해가지고. 그럼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땅속으로는 흐르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도성 안에 그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물 그 해산물이나 어물을 먹고 싶으면요. 네. 그 밀물대 보면 이제 밀물 때문에 한강 물이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한 사람이 타는 조그만 조각배가 그 서소문까지 왔대요. 그래서 거기 수산물 시장이 있는 농포라는 포구가 있었어요. 지금 노량진에 왜 수산물 시장 있죠? 예. 거기가 한 70년대까지 중앙 그 수산물 시장이라고 그래갖고 서소문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랬군요. 일제시대 때도 거기가 어시장이었습니다. 야, 이저 행정수도 절로 옮겨버리고 예. 남는 땅 해갖고 다 이렇게 정리해갖고 거기다가 색강 만들어서 막 돛담배 다니고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도시 되겠어요, 서울. 그 아름답긴 한데 복개가 쉽지 않은 게 이미 거기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그 아주 그 예민하게 몇천만 원에 저 하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복개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문제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워너비님이 기빈이 형 빠삭하시네요. 뭐든 목소리도 좋고요. 예, 얼굴도 잘생기셨습니다. 아이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참 너무 다 가지셨네.
티니님이 정말 겁나고 무섭습니다. 저야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세대가 걱정입니다. 저도 그 생각해요 요즘에. 네.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자식 때에서 인류가 멸망하면 어쩌지?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좀 더 무서운 얘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는 모르겠고요. 예. 이거 당연합니다. 전문가들 지금 그 어떤 도덕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세대 간 정의 문제예요. 세대 간 정의. 예. 예. 그러니까 그 정의 그 평등 문제가 그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사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제너레이션 그 세대 사이에 네.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이게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담론이 굉장히 세고요. 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자식 세대로 갈 거 없이요. 우리 죽은 다음에 네. 일설에 의하면 환생을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령 2050년, 2048년에 죽었는데 네. 2050 몇 년에 딱 환생을 해봤더니 네. 그때가 지구가 박살이 나는 하필이면 그 순간이다. 그럼 저는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 세대까지 생각할 것도 없고 예. 환생을이나 윤회를 믿는 분들이라면 예. 자기 문제를 받아들여야 어차피 자기가 또 살 생상이니까. 그럼요. 자, 0537님도 지금 내리질 못하고 있다고 집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다고 또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써니님도 차에서 못 내린다고 하루속히 자연하천과 우물들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님이요. 애들 아침 저녁으로 씻는 버릇 고쳐야죠. 예? 씻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물 부족 국가인데 걱정입니다. 근데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체감이 안 돼요. 왜 우리가 물 부족 국가 아니죠? 우리 아직은 아니죠. 그건 좀 그 애매하고 저거한데요. 예. 그 사람들이 이걸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물 부족 현상이 산업화랑 관계가 있어요. 네. 산업 용수로 어마어마하게 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1990년대부터 그래서 세계은행이 물 부족 사태를 선언을 했어요. 전지구적으로. 네. 왜냐하면 전지구적으로 산업화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목욕탕에서 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변기물 네. 팍팍 내린다고 해가지고 예. 그것만 가지고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업이 멈춥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네. 그리고 물은 대체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 부족 국가다라고 하는 말을 체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산업 구조 전체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 옆에 물 있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 대표님과 더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해외의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서울타임즈입니다. 요즘 뭐 해외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귀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저희들 얼굴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여행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3월 19일부터 미국 국민들에게 전 세계 해외 여행 금지 권고를 내렸었는데요. 이제 미국인들이 세계로 여행을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권고가 해제됐거든요. 미국인들이 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자기들밖에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이 여행 경보가 4단계였어요.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제고, 여행 금지 순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설정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여 개국에 대한 개별 여행 경보를 다시 설정을 했는데 마카오랑 대만에 갈 때만 가장 낮은 1단계 일반주의라는 걸 발령을 했고요. 지금 홍콩, 뉴질랜드, 태국 등에서는 2단계인 강화된 주의,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은 3단계인 여행 제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곳이 브라질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인도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멕시코, 브라질, 뭐 중국, 그래서 55개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최고 단계 여행 금지를 부여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지금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일본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 55개국에 포함되는 최고 단계 경보가 유지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인들도 알아서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워낙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 자체가 입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미국이 들어가려고 해도 미국인이 지금 일본 자체가 막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동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행 재고로 조정을 했어요. 이제 대구에 관해서만 여행 경보를 4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을 시켰다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3단계 이제 여행 주의로 이제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구도 이제 풀려서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전국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네. 그게 좀 이상하죠. 온다면 받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걸려갖고 오면 한 그치, 700만 우리도 원 되는 근데- 거 다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도 입국 단계에서 다 걸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제 다 막으면 지금 전 세계가 좀 심각해지니까 조금씩 푸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미국인들 여행 갈 때 여기 조심해라라고 지금 국무부가 지금 여행 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단계밖에 안 된다는 게 약간 살짝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자국민에게 해외여행 갈 때 권고 성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갈 때는 또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네. 미국 국무부가 미국민들에 대해서 해외 여행 가려면 이 경보를 참고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미국이 지금 확진자 사망자 수가 세계 1위거든요. 압도적으로.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500만 명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넘었죠 사망자가. 그래서 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 아무리 미국이 여행 나가라고 국무부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미국인을 받는 나라가 그렇게 많겠느냐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는 안 왔으면 좀 서로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 또 무료로 다 치료를 해주니까. 네. 미국은 한번 올해 입원하면 한 3천만 원 들어간다면서요.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검사 받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갔을 때 네. 좀 의심되는 증상이 나와도 그걸 검사 받기까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니까요. 조금 아무튼 뭐 조심하셔야 우리 돼요. 동포들이야 뭐 네. 들어오시는 거 괜찮지만 네네. 외국인들은 좀 서로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다음 얘기해 보죠. 아까 좀 일본 얘기했었는데 네. 아베 일본 총리가 뭐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기자회견도 짧게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6일에 아베 총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데 기자회견을 전혀 안 해서 아베 총리 어디 갔나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6일에 49일 만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딱 15분 만에 기자회견을 끝내고 자리를 떠난 거예요.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도 아프고 다 아프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일단 최근에 관저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는데 물론 총리실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네. 지금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평소에 자주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최소 30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1시간을 넘긴 적도 많았었고요. 근데 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부실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고 측근 비리 스캔들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내각 지지율이 2012년에 재집권한 이후에 최저 수준인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랜만에 그냥 하긴 했는데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래서 회견을 피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동안 쌓였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곤란한 질문들을 아베 기자들이 총리한테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잡아 끌기도 했어요. 한 신문사 기자가 그랬더니 이제 총리실 관계자가 맞기도 하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옥신각신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언론의 취재를 막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아베 지지율이 30%입니까?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왜요? 더 집권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베 총리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한 50년 더 하셔야. 아베 총리 혼자요? 아프시면 안 돼요, 아베 총리님. 오래도록 하셔야 돼요. 네. 예. 아무튼 지병이 뭐 있었던 사람 건강 갖고 장난치면 안 되니까. 그럼요. 지병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병이 있었다는 거는 이렇게 총리의 건강 상태라는 건 이렇게 함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국가 네.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황은 기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알려지지 않는데 일단 그 측근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측근들의 얘기에 따르면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다. 아베 총리가 예전보다 얘기를 나누면 많이 피곤해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총리실은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공식적으로는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바논에서 폭발이 크게 일어났죠. 네. 뭐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게 뭐 폭탄이다 막 이랬는데 네네.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 레바논 국민들이 네. 프랑스 대통령한테 자기 정권 네네.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네, 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었는데 레바논에서 참사가 발생하니까 휴가를 반납하고 베이루트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레바논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민심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폭파 때문이 아니고 그 전부터. 그 전부터도 그랬어요. 작년부터 반정부시 왜냐하면 경제난이 너무 심화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무슨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전화 요금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메신저 앱으로 이렇게
이렇게 거의 소통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메신저 앱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돈으로 한 230원 정도를 내라라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통제를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돈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통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돈도 들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니까 젊은 층이 굉장히 반발해서 반정부 시위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예. 안 좋았던 경제가 또 한 번 더 타격을 입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폭발로 레바논 GDP의 한 4분의 1 정도가 1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예요? 도심이 다 지금 폭파돼서 없어진 거 많이 보셨죠? 예. 그 공장만 폭파돼서 없어진 게 아니라 도심에 많은 10km 떨어져 있는 건물의 유리창까지 깨질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밝혀진 그 인명 사상은 상상 이상이겠네요. 지금 상상 이상이죠. 굉장히 많은 지금 한 137명의 사망자가 확인이 됐고요. 그거는 극히일부 아닐까요? 지금 초기 단계 6일까지 지금 집계 결과가 그렇고요. 부상자는 5천 명인데 문제는 실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망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고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18조 원 거의 이것에 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폭발이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근데 문제는 밀가루 공장이 또 같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밀가루 공장이 하나밖에 없답니까? 그렇진 않지만 지금 큰 데가 박살났구나.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제가 GDP의 4분의 1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무너져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지금 식량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근데 문제는 이 항구를 통해서 모든 물자가 들어오던 거였는데 이 항구가 지금 폭발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웃기더라고요. 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물건을 잘못 싣고 온 배가 있어갖고 네,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압류를 시켜놨는데 그렇습니다. 그 배가 폭발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작년 이제 7년 전에 예정이 없이 한 화물선이 들어온 7년 거예요. 전이에요? 네, 예. 조지아에서 워낙 이제 이것이 폭탄을 위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던 배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화물선의 선주가 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를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에서 중장비를 이 배에 같이 실어서 가면 그걸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겠느냐. 화물선에 중장비를 실어라라고 했는데 예. 중장비를 실어보니까 배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취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선주가 이제 예. 항구 사용료랑 승무원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니까 베이루트항의 선주가 그 화물선을 버리고요. 결국 항구 사용료 때문에 법정 분쟁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선이 오도가도부터 계속 베이루트에 압류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은 돌아갔는데 이제 레바논 당국이 그 화물선에 있던 질산 암모늄이라는 것을 그 베이루트 창고에 보관을 6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게 터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 이제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튀면서 이렇게 크나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지난 6년간 한 번도 이것을 위험하다는 경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한 번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뭐 폭탄은 아니고 네. 인재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재라고. 예. 근데 네. 이것이 알려지면서 그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 그 와중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니까 예전에는 레바논을 한 23년간 프랑스가 식민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보다는 차라리 그럼 프랑스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마크롱 대통령 우리를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측면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방문을 하니까 그 주위에 다 시위대가 성난 시위대가 몰려와서 지금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아무튼 세계 각국에서 좀 이제 도움이 좀 네. 손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보내려고 네. 합니다. 미국에서요. 정원용 가위를 훔쳤는데 네. 종신형을 선고받아 그렇습니다. 23년째. 네, 뭔 소리? 1997년에 그 루이지애나주라는 곳에서 한 흑인 남성 브라이언트 씨라는 분이 정원용 가위 한 쌍을 훔쳤어요. 당시에 38살인데 지금 62살이 됐습니다. 가위 훔쳤다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이게 아내의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닌 걸로 밝혀진 거죠. 근데 이제 정원용 가위만 처음에 훔쳤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네. 루이지애나주에는 상습범 법률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과를 계속 누적했던 그러니까 여러 번 전과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예. 가혹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한 법률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앞서 4차례의 전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네. 택시 무장강도 미수 혐의로 10년을 복역한 적이 있고 뭐 수표 위조 혐의, 강도 행각, 작물 소지 혐의 뭐 이런 것들 4건이 그 사전에 있었던 거예요. 파란만장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이제 가위 한 쌍을 훔친 것이 이제 적발이 되면서 이렇게 종신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는데 지금 재심을 청구했어요. 종신형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논란이 좀 일었으니까요. 근데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이 지난주에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종신형이 맞다 이걸 지지하는 그런 지금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론은요? 여론은 지금 7명 대법관이 종신형을 지지하고 1명만 반대를 했는데 그 한 분이 유일한 흑인 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거고 예전에 그 노예 시절에 이제 노예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런 법의 현대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판 장발장, 왜 장발장도 빵 한 덩이를 훔쳤다가 굉장히 지금 중한 벌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현대판 장발장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희가 판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네. 미국은 진짜 뭘 하면 크게 해요. 네, 그렇죠. 언론들도 이제 막 몇백억 원, 네. 몇천억 원 막 징벌적 그것도 있고요. 손해배상제도 네, 막 때리지 그리고 않습니까? 그 가짜 뉴스 하면. 징역형도 200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위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뭘 하면 이거 내가 일부러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언론사에 막 천억 막 네. 이렇게 해야 네. 진짜 기사들이 나오고 네. 진짜 올바른 언론이 바로 쓰지 않을까. 네. 4년 연속 세계 꼴찌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계로 진출하시는 아니요. 무슨 소신을 밝히시는 분위기인데요. 그냥 건방 떠는 거. 자,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 캐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지금 귀로 들으시는 분들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저도 궁금했는데 이른바 뒷광고 논란 현재 유튜브가 뜨겁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구독자 25만 6천만 명이신 우리 강선범 TV. 네, 정말 다른 곳보다 참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뒷광고 논란이 상당히 뭐 몸살을 앓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뭐 부정 광고 사실이 발각되면서 인기 유튜버도 뭐 몇백만이 넘는 인기 유튜버들도 줄줄이 사과문을 올리고 있고요. 네. 뭐 100만 넘는 대형 유튜버뿐만 아니라 10만 명 안팎의 중소형 유튜버들까지 뭐 뒷광고 의혹에 지금 상당히 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그 신조어죠 뒷광고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뒤로 하는 광고라는 이제 표현인데. 말 잘 만들었어요. 네, 뭐 한마디로 이제 광고를 명시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하면서 구독자를 속이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이 어디부터였나요? 이게 처음에 뭐 이게 뭐 슈스스 이래가지고 슈퍼스타의 스타일리스타 이래서 한혜연 씨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인데요. 네. 이제 뭐 한때 이런 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내 돈 내산 뭐 이래서 내 돈 주고 산, 네. 내가 직접 산 이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산 게 아니고 알고 보니 협찬이었더라. 네.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된 것이죠. 실제로 뭐 광고비 수천만 원 받고 홍보를 했는데 뭐 마치 내가 이제 힘들게 구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속여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네. 실제 뭐 가수나 여러 이제 협찬 상품들을 유튜브에서 소개해서 이제 파문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이 상위 인플루언서 60개의 광고성 게시글을 분석을 해봤더니 582개 중에 408개가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10개 중 7개가 뭐 뒷광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이게 이제 지난 4일에 뭐 한 유튜버 좀 참PD라는 유튜버가 자기가 이제 2년 동안 영상과 스크린샷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른바 이제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이름 나기 시작한 인플루언서들도 이런 뒷광고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오픈해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는 그 시작할 때 가끔 광고 들어오면은 네. 광고입니다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광고입니다. 문제 없는 거죠? 그리고 광고 표시하시나요? 예,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이다라고 표시하는 거랑 그다음에 유튜브 안에서도 광고인 걸 이제 표시하는 체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법적인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 법적으로 이제 실제 그 두 가지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첫 번째는 광고를 표시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임을 적기는 해요. 근데 적는데 그거를 바로 위에다 쓰는 게 아니라 댓글이나 본문에 보면 더보기가 있잖아요. 네. 더보기 뒤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약간 꼼수네요. 네, 일종의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공정위에서는 일단 꼼수긴 하지만 넘어는 갑니다. 근데 유튜브 가이드라인에서는 내가 영상 안에서 뭔가 그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임을 적시하거나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그 체크하는 거 있어요. 네네. 광고 있나? 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유튜브가 이게 어쨌든 컨텐츠 안에 광고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뭐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체크할 수 없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가 영상을 다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 이제 그런 꼼수를 쓰는 거죠. 영상이 광고가 들어있다는 걸 체크는 안 하고 네. 그다음에 광고임을 댓글이나 본문에 쓰는데 그거를 이제 더보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뭐 이런 꼼수로 결국에는 광고가 아닌 척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들 해오다가 쉬쉬하고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흘러가다가 뭐 크게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먹방 크리에이터가 네.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유튜버 쯔양인데요. 이제 구독자가 268만이에요. 그리고 또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네. 이슈화라든지 그렇죠. 이 그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유튜버였는데. 그렇죠. 뭐 공중파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예. 이랬는데 이제 6분 33초짜리 영상을 올렸었죠. 유튜브 방송을 끝마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에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시를 안 했다. 이제 명확하게 잘못한 바는 사과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실수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악플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논란들이 더 이상 나를 이제 너무 힘들게 해서 이른바 이제 지쳤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는 그만하겠다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악플이 주요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뒷광고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버들이 거의 일반 연예인보다도 더 높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어디 뭐 행사장 가면요.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는데 네. 어떤 저 크리에이터 오면은 젊은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나요. 요즘에 강성범 씨도 오히려 네. 10대들이 10대들이 많이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25만 6천 명이 다 10대 아닐까요? 제 구독자는 대부분 3, 4, 50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안타깝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연예인이나 이른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 수준의 도덕성을 거의 크리에이터들이 요즘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실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댓글들이 별로 이렇게 그들을 옹호하는 댓글보다는 공인이 그럴 수 있어. 약간 그런 개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인이군요. 예. 뭐 예를 들면 연예인이 뭔가 뭐 도박을 했다. 연예인이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 연예인 저럴 수 있어. 그런 느낌으로 댓글들이 달리다 보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라기보다는 이제 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로 인기가 갑자기 얻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심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아마 복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법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해 주셨고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표시 자막으로 표시를 하고 그렇죠. 유튜브 안에서 체크하고 자기 말로도 광고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네, 게 특히 라이브 방송하시는 네. 분들은 중간중간에 그런 걸 계속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실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자, 뒷광고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왜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라고 제가 볼 생각하세요? 때는 저보다는 오히려 구독자 25만이 넘으시는 우리 강성범 씨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있어요? 할까요? 이건 네. 개인 방송이잖아요. 네.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자기 철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고를 고를 때도 그런 걸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주가 어디에 광고를 하느냐 전 먼저 물어봐요. 오. 그래서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면은 저 죄송한데 거기만 넣으세요.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 방송 광고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왜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래서 했습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제 마음이 들어가서 전 이래서 이 광고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관계없이 광고를 했을 때는 사실은 구독자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 얼굴 빨개지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흘러가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강성범 씨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광고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걸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하기 싫겠죠.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광고주들이 최근에는 실무자들 대화를 보면은 오히려 광고임을 노출을 안 하기를 원하는 광고주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컨텐츠 자체에 광고라는 게 붙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래야 효과도 크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른바 MCN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주거나 광고를 연결해주는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MCN이라고 이제 네. 크리에이터들이 소속사라고 보면 되나요? 네, 관리해 주는 어떻게 보면 곳. 예. 사실은 이런 곳이 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요즘 대박이 많이 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법적인 거 모르면은 저 관리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네네. MCN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불공정 맞습니다. 계약이라든지 막 혹사라든지 안 하기 싫은 거 시키고 막 이런 거. 네, 실제로 보면 예. 우리가 MCN 하면은 약간 연예기획사처럼 완전히 다 관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대부분의 계약을 보면 그냥 광고 수주 계약에 가까워요. 그래서
각종의 광고를 따오면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수수료를 안 주려면 뒷광고가 낫겠다. 혹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몇몇은 광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와 함께 지금 같이 터진 게 몇몇 크리에이터 소속사에 있는 소속사 대표나 소속사에 대한 불만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지금 가장 핫한 게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그 MCN 그 회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표가 이제 MCN 그 대표가 이른바 이제 갑질이 심하다. 혹은 뭐 인성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스템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실제 뭐 영상 나온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말년 씨 있잖아요. 그 만화 작가. 그분도 이제 본인의 이제 방송에서 생각보다 소속사가 나에게 관리해 준 그러니까 MCN이 관리를 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나를 약간 이용해 먹는 것 같다. 혹은 좀 약간 자기가 기분이 상한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약간 욕설과 함께 이제 방송을 이만현 씨가 거기 소속인 거예요? 네네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냥 내가 이제 싫으니까 그냥 제일 좋게 그냥 계약 해지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슈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히 이게 뭐 뒷광고로 시작했지만 이 MCN 전체 유튜브 시장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것까지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기 크리에이터들 우리나라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기 어떤 분이 문자로 지금 쉬운 말로 좀 해달라고. 크리에이터, 뭐 인플루언서 이런 거 말고. 네, 뭐 영향력자 아니면은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뭐 영상 제작자.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네. 저 같은 강성범 TV 소유주 뭐 이렇게 좋네요. 네, 강성범 TV 소유주 좋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유튜브의 컨텐츠 시장 광고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광고를 무조건 노출시키고 표시해야 되는 걸로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도서관이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광고를 자신들이 만약에 광고주가 광고임을 안 알리길 원한다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광고임을 알리는 게 유튜브에선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된다고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브랜드에 맞게 이제 광고를 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유명 유튜버들, 유명 소유주들도 어떤 광고를 더 선택해서 퀄리티 있는 광고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장 자체가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과거에 블로그가 좀 그랬거든요. 광고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생겼는데 아마 유튜브도 이런 광고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계속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만 매 영상마다 광고를 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일부러 다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바로 눈앞에 것만 보면 이게 좀 체하잖아요. 그런 생각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방 떨었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 이제 마지막 대타죠. 제가 일일 DJ. 다음 주부터는 또 김지윤 씨가 충전 잔뜩 하셔가지고 우리 박사님이 다시 또 멋지게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비 소식이 있으니까 급하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튼 좋은 주말 보내시기.